좌뇌형과 우뇌형 과학적 사실과 오해. 좌뇌형과 우뇌형이라는 개념은 한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널리 퍼졌던 이론입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우뇌는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담당한다. 좌뇌형과 우뇌형 이론의 기원과 한계. 분리뇌 연구. 좌뇌형과 우뇌형 이론은 뇌량이 절단된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인데, 이를 절단하면 양쪽 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되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좌뇌와 우뇌가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화된 해석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뇌를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누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은 좌뇌와 우뇌가 함께 작용하여 수행됩니다. 좌뇌와 우뇌의 상호작용. 뇌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특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기능이 좌뇌 또는 우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언어 기능은 주로 좌뇌에서 담당하지만 우뇌도 언어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뇌형과 우뇌형, 왜 오랫동안 인기를 얻었을까? 좌뇌형과 우뇌형은 신화일 뿐. 좌뇌형과 우뇌형 이론은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단순화된 개념입니다. 우리 뇌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좌뇌와 우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좌뇌형 또는 우뇌형으로 딱 잘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 좌뇌형과 우뇌형 이론은 매력적인 이야기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 뇌는 훨씬 복잡하며 좌뇌와 우뇌는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좌시형, 우시형.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 중 본 것을 뇌로 연결하는 것이 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측이든지 좌측이든지 자기만의 우세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우세한가, 왼쪽 뇌가 우세한가를 따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현상에 대한 인식은 좌시형인지 우시형인지에 따라 최종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인간의 눈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뇌의 정보를 읽는 창구이다. 인간의 눈은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뇌에 저장되고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눈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람의 몸은 중앙 집권 체제로 되어 있어 미각, 청각, 촉각, 시각, 후각의 오관에서 받아들인 외부의 자극이 모두 뇌에 모이고 뇌에서 말단에게 각 자극에 대한 지령을 내린다. 따라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말단까지 명령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말단의 수용기에 장애가 생겨도 자극이 감각기관에서 뇌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단에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인체의 모든 조직들은 뇌와 해부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작용까지도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눈으로 인한 시각 정보는 뇌로 도착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다. 인간의 시각은 정보를 얻는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각은 오감 중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양의 정보를 가진다. 눈은 시신경으로 연결되어 뇌 중앙에서 교차되어 후두엽의 시각 중추로 연결된다. 한쪽 눈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쪽의 정보가 양쪽으로 중추로 들어간다. 인체는 감각 정보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물을 영상으로 보는 망막을 보면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망막에는 투명한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빛에 대한 정보를 전기적 정보로 바꿔서 시신경을 지나 뇌로 전달되어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인체는 혈관, 신경 모두 전기적 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결합 조직은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인체의 모든 부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 생체 정보 전달의 수단은 신경계가 있다. 눈은 뇌에서부터 발생한다. 곧 뇌의 일부가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하여 나온 것처럼 눈의 망막은 시신경이 직접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은 시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인식한다. 또한 인간의 생각은 많은 부분이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눈은 시신경 끝에 매달려 세상을 보기 위해 뇌에서 탈출한 신체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눈은 생후 6개월부터 초점을 맞추고 만일세가 되면 거리 차이를 구별한다. 5세가 되어야 어른과 같은 사물인식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근시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다. 눈과 연결된 시신경은 나비뼈를 통과하여 나오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사실을 가진 아동이 늘어가는 것은 나비뼈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은 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안경이나 수술적 요법으로 교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눈은 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뇌척수막이 고정되는 지점인 꼬리뼈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뇌종양 수술 후 우측 눈이 아래로 떨어져 복시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웠다. 이 증상을 치료차 대학병원에 6개월 다니다가 수술을 권하여 그만 다니게 되었다. 수술을 받지 않고 병원을 그만 다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설중 좌, 우 체중에 따른 눈의 균형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의 완전하게 호전되었다. 눈의 구조. 눈의 형태는 구형으로 되어 있으며 지름은 약 2.4cm이다. 한자로는 안구라고 하며 두개골 안에서는 8개의 머리뼈와 얼굴뼈가 만나 이루어진 깔때기처럼 생긴 뼈의 구멍 안에 들어있다. 이 부위를 통틀어 안화라 부르는데 안화에는 눈의 근육들이 붙어 있고 안구와 뼈는 직접 닿지 않는다. 탁구공처럼 생긴 안구 속에는 투명한 젤리 상태의 액체가 채우고 있어 안구 형태를 유지해준다. 눈동자는 동공이라 하는 눈의 중심에 검게 있는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그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홍채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익히 알고 있는 눈동자의 색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홍채의 색깔이 인종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동공은 따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 작은 구멍일 뿐이다. 빛이 동공의 구멍을 지나 동공 뒤에 있는 수정체를 통해 굴절되어 망막에 도달하는 것이다. 동공 둘레를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하면서 빛의 양에 따라 열었다 닫았다 한다. 홍채는 인종에 따라 또는 희박한 확률로 개인에 따라 멜라닌 색소의 함유량에 따라 색깔의 차이가 있다.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검정색과 갈색이 되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 파랑색 눈동자가 된다. 즉, 눈동자의 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종에 상관없이 동공은 모두 검다. 사실 동공은 투명하다. 다만 수정체로 유입된 빛이 거의 반사되지 않고 흡수되기 때문에 검게 보일 뿐이다. 동물은 동공 뒤에 빛을 반사하는 휘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어 밤에 동물들의 눈을 보면 빛이 나는데 인간은 이 휘판이라는 구조가 아예 없다. 그럼에도 빛이 나는 눈동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눈에서 나는 살아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난처한 상황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동공이 지진 났다는 표현을 한다. 이것은 동공이 아주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또 인간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동공이 수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 동공이 확장한다. 동공이 확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눈을 통해 뇌 속에 더 많이 담기 위해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정체는 동공 뒤에 위치하고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으로 인체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다. 수정체는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눈의 상태 중 근시랑 가까운 것이 잘 보고 먼 거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눈의 상태에 빗대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생각을 근시안적 사고라고 한다. 인간의 근시안적 사고를 주의하고 장기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주도하에 미국 텍사스주 서부의 만년 시계가 건설되고 있다. 이 시계는 1년에 한 번 초침이 움직이고 100년에 한 번 분침이 움직이고 1000년이 지나야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근시와 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의 상태는 원시라고 하고 다르게는 노안이라고도 한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두꺼워지기 때문에 먼 거리의 사물을 보지 어려워지는 것이다.
수정체를 빗대어 마음의 창이라 하는 것은 눈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수정체는 인체 중 신경과 혈관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다. 아마도 수정체라는 이름은 혈액이 없이 방수라는 깨끗한 액체가 영양을 공급하며 면역세포도 없고 림프액도 없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인체에서 보기 드문 청정지역이어서 붙은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수정체가 혼탁해지거나 단백질이 굳으면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야말로 눈의 빛이 사라지고 썩은 눈처럼 된다. 수정체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백내장이 있다. 한자 뜻 그대로 하얀 것이 안을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수정체는 세균이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수정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생겨 안구를 적출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특별히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이곳에 상이 맺혀 사물을 볼 수 있다.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필름에 해당된다. 망막에서부터 시작된 시각 정보는 시신경을 타고 뇌에 정보를 전달한다. 망막을 보면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고 투명한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빛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 정보로 전환하여 시신경을 지나서 뇌로 전달되어 사물을 파악하게 해준다. 망막에는 빛에 반응하는 시세포가 1억 700만 개나 있다. 시세포는 빛에 의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두 종류가 있다. 원추세포는 색깔을 구별하고 간상세포는 명암을 구분한다. 안구의 중심에는 원추세포가 밀집되어 색을 선명하게 받아들이 황반이라는 구역이 있다. 3대 안구질환 중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실명요인 1위를 차지하는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다. 빛을 감지하는 황반 부위에 퇴행이 오는 질환으로 황반변성이 나비뼈와 뒤통수뼈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황반변성은 퇴행성 질환으로 나비뼈의 구조적인 비틀림을 통해 변성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황반변성이 오기 전에 나비뼈와 뒤통수뼈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황반변성이 최초 발생 후부터는 퇴행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원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반사적인 눈물은 윤활제 역할로서 인체 보호작용이 있다. 이때 분비되는 눈물과 감정으로 인해 분비되는 눈물은 원인은 모두 다르지만 함유된 눈물의 성분은 같다. 눈물이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은 여러 가지로 탁월하다. 눈물은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각막세포가 괴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매일 흘리는 눈물의 양은 0.6지 정도 되는데 각막을 보호할 뿐 아니라 리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살균 작용까지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있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에서 눈물은 계속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눈물이 부족하여 인공 눈물을 달고 산다. 누구나 본인이 흘린 눈물의 맛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물에서 짠맛이 느껴지는 것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눈물은 외분비액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눈물 성분은 98%가 물이다. 나머지 2%는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혼합되어 있고 식염, 탄산나트륨, 인산염,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눈에서 남은 눈물이 코 안으로 들어가 콧점막도 촉촉하게 만든다. 눈물이 없다면 안경 아래 난 작은 상처로 인하여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각막도 상처가 심하게 날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물이 줄어 눈에 상처가 나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눈물은 감정이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격해지거나 눈이 아프거나 햇빛이나 먼지가 들어오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분비된다.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눈물을 말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한다. 인간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심을 감추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뉴스 등 매체에서 범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짓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에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한다. 인간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공감되어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는 등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 중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 상대의 눈물을 보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뉴스에 나와서 눈물의 반성을 한다든지 드라마, 영화 등에서 관객의 감정선을 흔들고 눈물을 유발하기도 한다. 눈물은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를 가져와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약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사회에서 눈물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때로는 위안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을 넘기는 방패막이도 되어준다. 울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이것은 눈물로 인해서 분비되는 체내의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인체의 모든 부분들이 이완된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심하게 울고 나면 한층 더 후련함을 느끼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서는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는데 코티졸이 나오려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이 먼저 자극을 받는다.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신체가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기도 한다. 이때 눈물을 흘리면 자연적으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서의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해소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간이 좋지 않으면 눈물이 과다해진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눈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혈관의 제한은 하부늑골 제한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하부늑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위턱뼈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눈물관에 유착이 오게 되고 결국 눈물이 원활하게 코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넘치게 되는 것을 눈물이 과다해진다고 표현한 것이다.